다음 세션은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그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의 권지한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COP의 권지한 상무입니다. 예, 앞선 세션에서 너무 피부에 와닿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공감이 되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귀담아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특히 공급망 성장의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금융 종결이라는 마일스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실제 공사를 하고 이제 상업 운전을 바라보고 있는 전남 프로젝트를 이제 경험하면서 근본 특별법이 이러한 실제 사업을 경험한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현재 국내 공급망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국내 공급망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그 지향점을 가고자 할 때 과연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법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전남 해상풍력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전 세션에서도 항만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전남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세션에서 말씀하신 목포 신항이 이제 거점 항만으로서 지정이 돼서 실제 풍력 발전기 주기기하고 대부분의 주요 기기들이 납품이 됐고요. 거기서 프리 어셈블리를 해서 실제 현장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O&M 기지로서는 그 주변에 샘킹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 겨울에 풍력 발전기 10기를 다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운전을 다 거쳤고 앞에서 또 많이 말씀하신 인증 그 다음에 캐스코 인스펙션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이제 바로 상업운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통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단지가 96메가와트로 상대적으로는 현재 많이 진행 중인 500메가, 400메가보다는 작은 규모인데 66kV를 그대로 인입해 가지고 저희 육상 변전소에 연결을 했고 거기서 이제 1호사로 승합을 해 가지고 한전 변전소 신안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물론 연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많은 또 이슈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 와서 이제 연결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해상 변전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00, 500메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상 변전소 처음 이제 실적이 나올 것 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풍력 발전기는 저희는 10메가급, 그러니까 정확하게 9.6메가인데요. 9.6메가급으로 해서 10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개괄적인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타 인더스트리와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분리발주를 조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패키지별로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 해상분전소, 내외부망, 그 다음에 온쇼어까지 각기 패키지별로 실제로 입찰을 하고요. 금융 종결 전에 그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각 패키지별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전남에서 물론 다른 프로젝트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20년 전에 국내 일군 건설사들 위주로 굉장히 EPC 턴키 럼섬 계약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오일앤가스나 전통 화력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분리발주를 진행하나 분리발주를 진행하다가 보면 좀 몇 가지 패키지가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좋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특히 이제 운송 및 설치 부분에 있어서 하부 구조물이나 상부 구조물 이 부분에 운송 설치 역무가 묶일 수가 있고요, 가능성이 있고요. 전남의 경우에는 현대스틸이 하부 구조물 제작부터 해가지고 운송 설치를 같이 EPC 랩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해상 변전소도 사실은 조금 랩핑이 가능한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외 분방도 아까 전 세션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주 케이블사를 통해서 케이블이 제작되고 또 납기되고 또 같은 계열사에서 설치까지 같이 담당하는 그런 식의 번들링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급망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계약 구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이 결과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결국엔 분리발주의 근본적인 특징은 발주자와 계약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 구조는 기본적으로 경험 있는 발주자가 인터페이스 리스크를 떠안고 각 패키지 간의 인터페이스를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역량에 어느 정도는 기대어 있는 계약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지 발주자와 공급망 사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다 패키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담당하시는 각 국내외 전문 회사들이 결국 정보가 양방향으로 많이 흐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급망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뭐 이거는 프로젝트를 해보신 그 실제 경험이 있으신 여기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공감하실 텐데요. 결국 공급망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는 이런 식으로 많은 국내외 경험 있는 공급망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프로젝트를 4, 5년 혹은 ONM까지 장기간으로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전문가 집단이 양성되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그 10년, 20년 전에 오일앤가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EPC 구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EPC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급망에 많이 의존하는 계약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 구조를 가져가다 보면 EPC 싱글 포인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발주자 입장에서는 매니지하기 용이한 부분도 있지만 공급망의 측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공급망 쪽에 떠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계약 구조가 공급망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저도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하부 구조물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 설치 이런 부분 그 각 워크 패키지에 1군 그러니까 퍼스트 티어 서플라이어도 있지만 업체도 있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 보면 하부 구조물이라고 했을 때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업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부 구조물을 디자인하는 업체, 앞서 인증, 설계, 그 다음에 감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각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 업체, 서티피케이션 인증을 담당하는 전문 업체, 그 다음에 실제로 하부 구조물 주로 이제 고정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켓과 모노파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제작해서 납기하는 납품업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 기기들, 그 다음에 결국 하부 구조물이 설치하기 전까지 해야 하는 지질 조사. 결국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 공급망들이 티어 2, 티어 3까지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전문 업체들이 인발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부 구조물만 봐도 그렇고 사실 해상 풍력 발전기나 발전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그 서 패키지들이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로 일단 가볍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국내외 폭력 공급망이 시장에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고 또 어느 지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정식 단지를 중심으로 좀 적어봤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공급망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되고 결국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수요를 채워왔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수요가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지향점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선 세션에서도 많은 경우가 좀 설명이 되긴 했는데요. 조금 앵글을 공급망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느끼는 바이지만 그리고 전남 해상 폭력을 하면서도 느끼는 바였지만 국내 서플라이 체인은 굉장히 잠재력도 있고 이미 그 트랙 레코드가 실증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증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역량이 굉장히 대만이나 에이펙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하부 구조물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노파일이나 그 다음에 자켓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리고 납기할 수 있는 능력은 단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미 해외 시장에서도 저희 국내 업체들의 그 트랙 레코드는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앞으로 터빈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세션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4, 15메가와트로 대형화되고 있다고 했을 때 모노파일만 봐도 직경이 이제 10m 이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요와 공급인데 그 원하는 니즈가 10m 이상인데 지금 현재 공급망이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구경의 모노파일을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국내 업체를 다시 한번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투자나 설비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런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외부망 케이블이나 육상 송전솔로 공사 관련해서는 아까 피부에 닿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군 업체에서부터 좀 전문 업체까지 어느 정도 로컬 국내 공급망이 형성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민간 투자에 대한 그 길이 열릴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같은 민간 사업자가 송전솔로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좀 더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같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통이 확보가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변전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군 업체에서부터 전문 업체 그다음에 HB 이퀴먼트를 실질적으로 서플라이할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고 다만 업체들별로 너무 이게 롱리드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 협의를 굉장히 앞선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려할 점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리는 공급망은 굉장히 국내 조달이 많으면서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빈 부분, 풍력 발전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실상 국내외 공급망이 지금 혼재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터빈이 그 단지가 대형화되면서 저희 같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대형 터빈을 선호하고 있고요. 반면에 소규모 조금 더 100메가 내외의 사업에서는 또 국산 터빈을 많이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시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재된 상황이 있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음 말씀드릴 이 운송 설치, 그 다음에 해상 변전소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국외 조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존성이 높은
패키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송 설치 설치선에 대해서는 앞선 세션에서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남에서 프론티어로 10메가급까지 설치를 잘했고요. 근데 그 다음 프로젝트를 바라보자면 현재는 국내에서 가능한 설치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까 앞선 세션에서 말씀하셨는데 15만큼 이상에서는 10개 이하의 가능한 배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떤 특정 현장 조건에 맞는 특정 배스를 찾는다는 가정을 할 때에는 현장 조건이 안 좋을수록 안 좋다는 말씀은 좀 더 챌린징할수록 워터 뎁스가 깊고 그다음에 그걸 맞춰줘야 될 기술적인 사양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될 그런 현장에서는 사실은 10개보다도 훨씬 더 선택지가 작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패키지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국내에서 가능한 솔루션이 없다면 해외에서 매스를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국내사와 협업을 해서 좋은 프랙티스를 만들 수 있는지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고 앞으로 대규모 현장에서도 어떤 선례가 생길지 굉장히 주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상 변조소 부분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제주 한림과 그다음에 전남에서 이제 100메가급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해상 변전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거의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파이오니어였고 실제로 이제 100메가급 이상에서 실제로 해상 변전소 실적이 좀 어떻게 공급망이 형성될지 시장에서도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경험과 실적이 있는 해외사와 한국사와의 어떤 콘소시엄이나 어떤 협업의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국내 대형 조선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세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공급망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루트는 제일 처음 세션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어떤 인스티튜션에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급망 성장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젝트가 먼저 가야 그 다음에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데 프로젝트가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인허가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오프테이커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제고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업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해상풍력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 지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당연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건설을 하고 운영 유지 보수까지 생각하면 국내 공급망과 함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스테빌리티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보적인 차원도 있고 실제 사업주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어떻게 보면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성도 확보돼야 되고 경쟁력 있는 금액과 경쟁력 있는 패키지 솔루션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급망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놓고 보면 하시는 말씀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것 같은데 이런 고전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금융종료까지 가야 됩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서 건설하고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충족을 해서 금융종결 스탠다드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상업운전을 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브릿지하는 게 제 생각에는 공급망 측면에서 유연한 공급망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공급망 제도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같이 발주처 그리고 국내외 전문 기업이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연한 공급망 제도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운송 설치 패키지를 예를 들어 들면 먼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부 구조물, 그다음에 상부 풍력 발전기, 그다음에 해상 변전소까지 운송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중량도 봐야 되고 수심, 지반 조건들 여러 가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맞춰줄 수 있는 국내 설치 선단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여기 선단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배가 하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부 구조물도 설치해야 되고 공기가 짧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 설치하면서 같이 상부 구조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 선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 하나를 짓는다고 해서 이 운송 설치 패키지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 알맞는 선단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선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저런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봐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국내 로컬 솔루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설치 선단으로 저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국내 설치 선단으로 가면 됩니다. 전남처럼. 가능하지 않다면 대안을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안을 검토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이. 앞으로 그러면 신규 건조가 가능한지, 그 신규 건조를 하는 배가 그러면 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신규 건조를 하는 배가 요건을 충족하고 계획대로 신규 건조가 돼서 공사에 투입되면 그게 첫 번째 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안은 신규 건조를 하더라도 어떤 특정 사이트에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 설치 선단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국내로 들어왔을 때 국내 사업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를 프랙티스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신규 건조로 갔는데 건조가 여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 종결을 할 때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제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루트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 국내 공급망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국내 공급망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을 때는 대안이 함께 검토돼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안 나. 예, 지금 한 페이지가 빠졌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 되었을 때 이 모든 그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은 금융 종결 시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저희 같은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 패키지에 대한 솔루션이 공사를 시작하기 2, 3년 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픽스가 되고 커미트가 돼서 금융 종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금융 종결이 일어난 시점에서 나중에 공사는 사실상 2, 3년 후에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때가 돼서 국내 패키지 솔루션이 확정이 됐는데 불가능하다는 그 상황이 됐을 때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사 시점에서의 저의 라이어빌리티는 책임 한도는 거의 100%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사업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주단이 그걸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확정하고 또 모두가 함께 컨센서스를 해야 되는 시점이 금융종결 시점이라는 거. 그럼 금융종결 시점에서 국내 공급망을 위주로 모든 패키지 솔루션을 찾고 픽스를 하되,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대안에 대한 그 확실성도 단지 대주단과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계되시는 모든 정보부처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 시점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국내선으로 갔다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실제로 외국배를 투입해야 될 때는 공사 시점 2, 3년 후에 템포러리 임포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템포러리 임포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실제 배를 들어오기 2주 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프랙티스. 그렇게 되면 배를 들어오기 2주 전쯤에야 결국 배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키 메시지는 여기서 꼭 금융 동결 시점에 국내 공급망을 위주로 모든 패키지를 솔루션을 찾되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도 미리 고려하여서 함께 컨센서스를 이루는 모멘텀이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특별법 하위 법령이나 시행령에 조금 더 많이 고려되어서 유연한 공급망이 실제로 성립되었을 때 그래야지 프로젝트가 갈 수 있고 프로젝트가 가야지 국내 공급망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그 패널 토론은 저희 제주대학교 김범석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과 패널 분들께서는 무대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석 교수님께서는 패널 위원님들을 소개해 주시고요. 17시 40분까지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마지막 세션 좌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김범석입니다. 저 지금부터 오늘 5번째 세션, 마지막이죠.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행사를 위해서 시간 내주신 전문가분과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세션은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최근에 공포된 특별법 시행령을 주제로 발제와 패널 토론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권재한 COP 상무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해상풍력단지 개발 과정별로 주요 내용과 필요 공급망을 실제 사례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단계별로 주요 공급망 기업의 현황, 그리고 국내 상황 진단을 통해서 해상풍력 공급망 육성을 위한 제언과 방향성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승문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양덕환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박지웅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강연 내용이나 그리고 우리 세션 주제와 관련된 토론자로 참석하신 세 분께 간단하게 자유 발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문 실장님께 간략한 자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의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사실 세세한 발표를 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저런 세세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에 필요한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거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급망 조달 과제 및 재원에서 이제 해상풍력 파이프라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상풍력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정부 정책의 신뢰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급망 기업들이 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은 계속 성장 나갈 거야. 그래 성장이 나갈 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어느 정도 이게 제일 중요한 수단이요. 제일 중요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경쟁 2차 노드맵 발표하면서 26년까지 7에서 8기가를 이제 보급하겠다는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한 3, 4년 정도 계속 논리적으로 이게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공급망 기업들이 계속 하고 있구나. 내년에는 몇 년 뒤에는 이 정도가 들어올 거야. 몇 년 뒤에는 이 정도 들어올 거야. 그렇게 예측할 수 있으면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을 갖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정책의 효과가 더 정부 정책 효과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그런 장기적인 논리적인 그런 정부의 입찰 로드맵이 계속 발표되면서 기업들에게 그 확실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얘기했는데 저는 이 공급망을 제조랑 단순히 제조 부분에 이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라고 좀 의문이 드는데 공급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같이 밸류체인에서 이거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표자분께서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라는 것도 금융이 필요하고 돈이 어떻게 지원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 개발, 건설, 운영, 해체 이런 전반적인 밸류체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한 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또 금융 PF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고, 그다음에 공급망을 더 활성화해서 어떠한 PF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치 사실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을 볼 때 공급망 수급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NF라든지 GWEC의 많은 자료들을 보면 예측을 할 때 2040년까지나 2030년 초반까지 정부의 보급 목표 달성이 많이 어렵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수급이 지금 좀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우려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도 있지만 대만, 일본,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만, 일본,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보급계획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세 나라의 우리나라의 공급망에 대한 수급 현상뿐만 아니라 이 세 나라의 그 공급망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공급망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공급망과 관련해서 좀 지역적인 공급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밸류체인 측면에서 좀 넓게 공급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방안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APEC 지역, 중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이런 한국을 포함하는 이런 시장에서의 공급망 수급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공급망 수급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최근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 에너지 안보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과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두 번째로 박지웅 팀장님께 자유발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웅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풍력 영업 팀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제조사 입장에선 유일하게 참석한 토론자인 것 같아서 그쪽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기후위기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안보 이슈와 그다음에 자국 산업 보호, 이 두 개는 글로벌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서의 에너지 안보는 결국 공급망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전체 밸류체인 상에서 자생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가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분위기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너무 손쉽게 해외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풍력 시장을 볼 때 BNEF에서 발표한 자료지만 어느 산업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LCOE의 절감으로 이제 가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시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국내 공급망이 육성되어야지만 LCOE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허가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은 이런 시장의 동인을 가져갈 수 있는 인허가 제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계의 입장인데요. 특별법의 취지에 보면, 특별법의 내용에 보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시장 중에 일정 부분을 국내 산업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적을 쌓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때 가급적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이고 못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국내 여건에 맞도록 이러한 제도들을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내는 분명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풍속이 낮고요. 현재 갖고 있는 인프라는 없고 경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제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밸류체인에서 경험과 실적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적정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공급망에서 자체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비 회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표준화를 통해서 일종의 카피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과 제도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산 터빈 제작사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유니슨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사실상 지금 해상풍력 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 터빈 제작사라 해도 무방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터빈 제작사 입장에서 안보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체 공급망 구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이 이제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실증 단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내 산업 그 실증 단지를 이용해서 국내 산업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용도로 이렇게 특별법에서 실증 단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실증 단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 상반기 입찰부터 제도화돼서 공공 입찰 트랙으로 그 실증 단지 국가 R&D 사업들이 이렇게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게 우리 터빈 제작사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망에는 큰 기회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의 양덕환 팀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북특법 제도 설계 지원을 하고 있는 양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해상풍력은 이제 국가 NDC 달성하고 정기본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공급망이나 기술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덴마크 DA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틀 동안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러면 덴마크는 공급망 육성을 위한 제도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덴마크는 공급망 육성을 위한 지원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이제 워낙 그 북해 오일 앤 가스 산업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EU의 공급망이 워낙 탄탄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이 주도를 해서 공급망이 형성되는 그런 구도로 덴마크는 사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장점을 이제 잘 활용해서 덴마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속한 설치와 저렴한 가격, 이 두 가지만 포인트만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입찰에도 덴마크는 비가격 평가 지표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이제 둘러보면은 아까 이승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본과 대만의 주변국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이미 공급망은 이제 손을 놓은 것 같고요. 네, 대만은 이제 자국의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비가격 지표를 도입을 했지만 WTO 제소를 당하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로 이 두 나라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인근에 또 거대한 공급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급망을 가진 나라는 과거에 이제 요소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태양광 사례를 봤을 때 진짜 우리의 선량한 이제 공급망이 되어줄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원안보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공급망에 기대어 우리가 살 수 있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단은 국내 기업 공급망을 육성하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거로 보고 있고요. 공급망 육성을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입찰 제도를 개편하고 안보 지표를 신설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찰 로드맵을 발표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장 시그널을 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안보법 시행을 통해서 공급망 관리 정책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이제 해풍법이 제정이 됐죠. 네, 그래서 공급망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망 확충을 위한 제도 발굴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담 부처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는 조금 곤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부럽죠. 네, 신속한 설치와 저렴한 가격에만 올인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해상풍력도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아쉽지만 국내 공급망 수준이 시장 요구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과 어떤 법적인 근거로 시장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범위를 좁혀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문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상풍력은 공급망 육성과 더불어서 LCOE 하락도 굉장히 빠르게 유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공급망 육성에만 집중하면 일시적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렇다고 또 비용 하락에만 집중하면 국내 공급망 산업이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게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LCOE 수준이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급망을 보호 육성하면서 이 간극을 좁히려면 또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사전에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사실 답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 가지고, 먼저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전 세계 해상풍력이 23년에 73기가와트가 깔렸다고 합니다. 23년에. 근데 2040년에 BNF에 따르면 한 10배 이상 증가할 거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이런 보급 추세에 의해서 해상풍력 LCOE가 재작년인가 거의
석탄 화력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해상 풍력이 약간 올라서 지금은 작년에는 이제 석탄 화력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기록됐는데 어찌 되었건 해상 풍력의 LCO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건 단지 전 세계적인 측면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이제 좀 보면 중국이 해상 풍력 LCO가 제일 낮은 걸로 이제 BNF에서 나오더라고요. 23년 하반기 기준 한 메가와트아워당 LCO가 48달러에서 91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BNEF에서 우리나라가 추정한 수치는 약 161달러에서 294달러, 약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더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LCO가 높은 이유는 뭘까? 이제 뭐 낮은 이용률도 있고 높은 카펙스, 높은 오펙스, 또 우리나라 인허가에 나오는 그런 소프트 비용이 높은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이용률도 가장 중요하죠. 제가 대만에 해외 출장 갔는데 대만은 풍속이 11, 12.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높은 풍속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 이제 LCO가 낮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덴마크 DA와 K의 이제 미팅에 참석했는데 덴마크에서는 해상 풍력을 뚫을 때 풍황은 신경 안 씁니다. 풍향은 다 좋기 때문에 잘 설치가 쉬운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풍황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풍황이 좀 다 아시다시피 이제 풍황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용률이 낮고 이거는 좀 단시간 내에 이거는 극복해낼 수 있기는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높은 카펙스와 높은 오펙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가 없습니다. 풍력에 대해서 경제학에서 제일 처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건 규모의 경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해상 풍력이 지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제가 알기로 2023년까지 깔린 게 해상 풍력 200 몇 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0맥마가 깔린 걸로 LCO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비용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죠. 우리나라 이거 비용을 추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용을 하락할 수 가장 큰 요인은 지금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스테드도 이제 오스테드 보고서를 딱 볼 때 어떻게 오스테드가 해상 풍력에서 비용을 낮췄나?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입니다. 보급을 많이 하면 경험을 쌓으면서 비용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이 해상 풍력을 많이 하는데 영국도 초기에는 비용이 엄청 높았습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에 먼저 달성하면서 이제 비용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LCO를 낮추는 데 가장 큰 요인인데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 중요한 건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 육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용을 낮추는 것과 지금 단기적으로 국내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것은 사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조금 더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산업을 이제 보급할 때 사실 터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경쟁력이 많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안보적인 측면과 또 탄소에
그 저감 측면에서 좀 다각도에서 좀 바라보면서 저 터빈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 플랜트, 그다음에 케이블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을 바라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볼 시기이고,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와 조금 맞아떨어질 수 있게 이제 계획을 설립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연구가 해서 그렇게 된다면 국내 산업으로 인한 그 비용 상승이 그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에서 어느 정도 상충되지, 좀 저감되지 않을까라고 좀 지금 제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도 비슷했거든요. 영국에서도 좀 그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뭐 정리하자면 뭐 사실 답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 트레이드오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시장을 가지고 우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뭐 정부에서 가고 있는 방향성과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이 계획 입지와 집적허 단지라는 게 사실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어떤 뭐 계획적인 해상풍력의 보급, 그리고 LCOE를 하락하는, 그리고 지역 산업도 육성하는, 뭐 이거하고 조금 결이 닿아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이용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풍황자원 좋은 곳을 제일 먼저 입지 선정할 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스크리닝을 통해서 인프라 좋은 곳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업자분들이 워낙에 인허가나 이제 개통 연계에 대해서 시달리시다 보니까 풍황자원 좋은 데보다는 일단 개통 연대 좋은 데 어디야? 그리고 야, 인허가 조금 괜찮은 사이트 어디야? 뭐 이런 걸 먼저 보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성을 평가해 보면은 사실은 또 이제 이게 뭐 발전 원가가 조금 더 상승하고, 그리고 REC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뭐 이런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업 개발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바람 자원과 관련된 부분도 좀 제대로 잘 평가해서 자원이 좋은 사이트 위주로 개발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하신 그 발언을 듣고 그 이용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가 의견을 좀 달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저희 박지웅 팀장님께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 시점에서는 국내 유일한 해상풍력 터빈 공급 업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장은 지금 우리 시장 보호 없이 외국산 터빈 제작사하고는 경쟁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제가 생각할 때 민간 시장에서 요구하는 10메가 이상급 되는 국산 경쟁 기종이 없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아쉬운 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향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하시는 10에서 15메가와트 정도 되는 이 정도 규모의 터빈 개발 뭐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진행 중이신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 관련해서요. 일단 민간 시장에서 15메가급 터빈, 이런 대형화 터빈을 선호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5메가급을 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 때문입니다. 뭐 지금 보시면 뭐 다른 부분도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20년 동안 풍력 사업을 하면서 3메가 개발해가지고 100메가 공급했고요. 해상풍력에 5.5메가 개발해서 또 100메가 단지 하나 공급했고요. 8메가 가지고 지금 100메가짜리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것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초대형 모델에 대한 선박들이 쇼티지가 나는 것도 다 이런 투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여건상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초대형 모델을 개발하는 걸 국내 기업 입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터빈사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부품사도 있어야 되고 각종 시험 설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과 퍼스트 무버 전략에서 개발 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따라왔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15메가급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에 뭐 잘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멘스와 해상풍력 사업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걸 통해서 15메가급 모델은 확보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하고는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점점 저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100%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체 사업화, 라이센스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협력의 프로젝트는 아마도 안마 해상풍력이 될 것 같고, 그 프로젝트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첫 생산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공장 설비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전공이 터빈이라서 워낙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었고, 그동안 우리 산업 자체가 크게 시장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없어서 우리 터빈 제작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개선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더 큰 터빈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지멘스 가메사 같은 두산은 같이 협력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추가적 질문을 드리면, 지멘스 가메사 터빈을 OEM 생산하기 위해서 창원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 공장 증설이 되면은 연 한 몇 메가 정도 터빈이 15메가 정도 되는 지멘스 터빈이 생산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계획은 연산 72기입니다. 72기. 네, 72기. 여기 사업자분들 계시면 72기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입찰이나 이런 거 들어오실 때 분명히 주기기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입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기기를 선정할 때 가장 큰 배점 중에 하나가 국산 터빈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 터빈의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OEM 제조 생산하는 것도 거의 국산 터빈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업자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잘 생각하신다면 72기, 연 72기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으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우리 에너지공단의 양덕환 팀장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특별법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다른 세션에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한데, 사실 특별법이 제정된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상폭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산업 현장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건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담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취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령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전담기관 입장에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전에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위법령에 대한 추측도 많으시고 네, 기대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해풍법 제정 취지는 워낙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오픈도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난개발이 심해졌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도 이도저도 사업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주민들은 그 불편함이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 계획 입지가 답이다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 사항이 드러나서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일단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기존 사업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이슈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도 기존 사업자 처우가 아주 간단하게 담겨져 있지만, 그 기존 사업자를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그게 고려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제명이 이제 보급 촉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 육성도 있습니다.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동안 이제 좀 관심이 좀 덜했던 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법을 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행령은 저희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일단은 그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하위 법령 말고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복잡한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해풍법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의할 전문가 그룹을 이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이제 해수부나 환경부 그런 부처와 그 산하기관들이 합쳐서 산업부 주도하에 이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위 법령의 이제 방향성은 이제 일단 기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거냐가 이제 방향성이 될 거고요. 주민과 어민의 수용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은 시간에 이제 법을 만들어서 내년 3월에 바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부처가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해상폭력 사업 진행하실 때도 그 민관 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죠. 근데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해상폭력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 특별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부처들 간의 팀 프로젝트가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리포트 낼 때 팀 프로젝트 낸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힘들고요. 조율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좀 중심을 잡고 우리 특별법이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시행령들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의견을 좀 잘 담아서 그렇게 좀 잘 만들어지고 적기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해상폭력 산업업계에서는 26년 상반기까지 계획된 로드맵 확장, 이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산업부에서 26년 상반기까지로 이렇게 지정된 해상폭력 입찰 물량 로드맵이 나온 상태죠. 이게 근데 26년 상반기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후에 조금 계속 로드맵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게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가시성, 예측성 이런 측면에서 물량 예측성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혹시 공단에서 지금 이런 로드맵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정부 관계자에게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3개년으로 구성이 된 거는 일단 그거 제정 발표할 때 RPS 제도 개편이나 해풍법이 제정될 거가 미리 예견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거가 발표가 되면은 또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걸 고려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해서 3개년만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요. 그다음 RPS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그걸 고려해서 새로운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답변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RPS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그걸 고려해서 추가 로드맵을 더 가져가겠다. 2030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사업자분들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 RPS 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고 할 테니까 아마도 국내 산업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국내 산업 육성도 육성이지만은 그 다음 로드맵에서는 그 물량을 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좀 가격을 낮춰가는 그런 정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좀 일정 물량을 활용하지도 않을까. 라는 좀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이제 나와봐야 알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발제자이신데요. 발제자분께서는 COP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업개발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프로젝트
와 관련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이제 실제 공급망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과는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자이시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해상풍력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해상풍력 업계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지연 요인이나 아니면 우리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 환경들이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특별법이 거기에 좀 뭐 특별하게 이 속도를 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정확한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세부적인 사항도 계속해서 디벨롭 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을 해서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을 하면서 그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전 단가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다. 사실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향점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어떤 인허가 지연이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 향후 정부 주도로 이제 해상풍력 단지가 개발되는 그 사업에 어떤 위원회 의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과도기적으로 지금 발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런 위원회 의제 결정이나 이런 모든 좋은 아웃컴들이 좀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앞서 많은 부분에서 교통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한전과 협의를 할 때 아까 전에도 나온 말씀이셨는데 어떤 개통 연결 시점 불확실성에서 많은 부분 송전 연결하기 조건부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큰 틀에서 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뭐 해상 HDBC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좀 육상 선종솔로에 대한 인허가 지연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큰 틀에서 좀 개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당연히 정부 관계자분들과 또 저희 사업 실제하는 사업주분들과 그 다음에 서플라이체인 모두 관계자 이해관계자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특별법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법이 도움이 되느냐 사업자 입장에서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초기 스테이지에 있는 우리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특별법을 통해서 굉장히 조금 더 인허가의 속도를 내는데 좀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중기 뭐 후기 쪽에 이미 많은 부분 통과해서 지금 개별법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이게 도움이 될까? 이 속도를 좀 빨리 가는 데 있어서 뭐 그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떤 분이 초기에 있고 어떤 분이 중기에 있고 어떤 분이 후기에 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각각의 생각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조금 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좀 질문을 좀 사업자분께 좀 드린다면 뭐 최근에 뭐 아까 그 우리 공단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RPS 제도 개편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발전 사업자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짧게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 입찰에서 이제 고정가 입찰해서 그 낙찰되신 사업주분들이 에 대한 그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그 작년 고정가 입찰에서 이제 그 한 가지 특이점은 그 처음으로 그 민간 발전사를 매칭하는 그 어떤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어떻게 보면 수조 원대 그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제할 때도 좀 강조를 드렸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민간 사업자가 만약에 어떤 그 대주단이 요구하는 어떤 신용도에 비해서 조금 그 부족하다거나 혹은 뭐 이미 좀 운영을 하지 않는 석탄화력 발전 사업자가 있다거나 했을 때 과연 그 금융종결의 요건과도 함께 부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그 법제 개편을 할 때 결국 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떤 매칭 구조나 혹은 그러한 조건들이 조금 더 디벨롭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을 들어보니까 낙찰 사업자 입장에서 뭔가 뭐 REC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젠코사와 계약이 되는 거냐 아니면 IPP와 계약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 차이에 의한 금융 리스크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해 보인다라는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입찰 과정에서 낙찰 받으신 사업자분들께서 일부 사업자분들이 계약 과정에서 조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COP 담당 상무님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턴 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우로 이동해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질문자분 소속과 답변을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타워나 나셀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수평과 수직도가 설계도와 달리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는데 두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유지 보수에 있어서 방법인 대안이 잡혔는지 한번 여쭈고 싶네요. 네, 일단 그 수평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단지 설계를 하고 제품 설계를 할 때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 변동이 없게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과정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치를 취하긴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없게끔 설계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의 베스타스가 30개 10메가짜리 설치를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 24개가 수직도의 변형이 와서 허브 베어링이 나가가지고 전부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베스타스가 20여 년의 경력이 있는데 처음 설계할 때 그런 문제를 감안 안 하고 설계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 터바인 업체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발언은 뭐 질문보다는 커멘트라고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커멘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두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마지막 주신 건 커멘트로 받고 조금 한 3분 남는 시간을 좀 다른 질문을 조금 받아서 좀 다양성을 넓히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러면은 COP의 상무님한테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먼저 이제 질문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분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번 더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플로어에서 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방금 COP 쪽에다가 이제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상무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발전에서 금과 옥조와 같은 기본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향후에 전남 해상 99메가 설치했던 그 공정 관리나 이런 일지, 작업 일지를 다른 디벨로퍼들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혹시 일부분이라도 공개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오늘 그 저장께서도 그 질문하신 부분이나 플로우에서도 제가 즉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당연히 레슨스 런드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COP나 그 사실 전남해상풍력은 CIP COP 그다음에 SK ENS가 JV로 같이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저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발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는 진행되어야 되고 선순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파이프라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레슨스 런드 그리고 교훈들이 업계에 같이 공유돼야 되고 당연히 그 공유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컨피덴셜리티를 지키는 선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저는 공유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할 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컨틴전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다음에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다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이어지다 보면 대규모 사업이 현실화되고 발전단과 낮춰지는 좋은 결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토론이었고요. 오늘 하루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온 오프라인의 참석자 여러분과 그리고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